우리 강의실 거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2012년도에 6월에 시스템이 새로 이제 입고가 됐어요. 여기 강의실에. 근데 이제 이쪽에 27대, 저쪽에 26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대를 선정해서 윈도우를 새로 설치했어요. 새로 설치할 때 파티션을 재조정했어요. 기존의 파티션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기존의 파티션은 C 드라이브 하나만 돼 있을 거라고. 근데 이 강의실은 C 드라이브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 하나만 설정되어 있는데 강의실 특성상 C 드라이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윈도우가 돌아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D 드라이브, 여기는 이제 교육생분들 자료실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 드라이브는 뭐냐면은 시스템용이에요. 시스템용. 그래서 E 드라이브는 건들지 마라 하는 거죠. 이렇게 재조정을 한 거예요. 재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수업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했죠. 다 설치했지. 그래서 이제 한 대를 마무리하자 이거지. 한 대를. 그럼 이제 나머지 컴퓨터, 나머지가 이제 몇 대죠? 52대. 나머지 52대를 똑같이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쉬운 두 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고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드를 복사했어요. 하드 복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디스크 복사라고 해요. 디스크 복사. 우리가 고스트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고스트상에는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스트 메뉴 중에서 가장 많이 하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건 뭐냐면요, 파티션을 뭐로 이미지화 시키는 거였어요. 이미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고스트 프로그램 중에서 파티션이라는 건 우리 이제 C 드라이브죠. C 드라이브. 이 C 드라이브를 좀 이따 이제 우리 강사님 때 해보셔야 되겠지만은 C 드라이브에 있는 파티션을 D 드라이브에다가 하나의 파일로, 이미지 파일, 하나의 커다란 하나의 파일로 이제 복사해 놓는 거예요. 이 작업을 많이 해 놓는 거지. 그럼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 드라이브에 보관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풀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C 드라이브로 풀어내면 모니치가 되겠죠. 모니치가 되는 거지. 이제 반대로 이미지를 이제 뭐로 파티션으로 쪼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강의실은 어떻게 했냐면은 고스트에서 디스크 투 디스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다 파티션 나눠져 있고, 거기에 프로그램 세팅해 놓고 모든 거를 통째로 다른 하드디스크를 끼워가지고 거기다가 그대로 똑같이 복사하는 거야. 똑같이. 나머지 52대를 다. 그러면 처음에 한 대 가지고 거기 한 대를 뜯어, 하드를 하나 빼와가지고 고스트를 했잖아요. 고스트 디스크 투 디스크 했잖아요. 그럼 이제 디스크로 만들어진 게 두 대가 생겼죠. 방금 전에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제 두 대 컴퓨터에서 두 대를 또 작업하겠죠. 그럼 네 대가 완성되겠죠. 그럼 네 대에다가 네 대를 또 물리면 8대가 되고, 8대에서 16대가 되고, 16대에서 32개가 되겠죠. 그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강의실에 있는 거 다 작업하는데 최초 작업하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최초 작업하는 거 오래 걸려요. 아침에 작업 시작해갖고요, 점심 끝나니까 끝나던데요?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전담 직원이 했어요. 그거는 저는 알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는. 드라이브 대 드라이브를 갖다가 디스크 대 디스크로. 예. 디스크 대 디스크 저기 복사하는 건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디스크 투 디스크가 우리 강의실이 500기가 했잖아요. 500기가.
500기가인데 이 하드가 500기가짜리도 있고 501기가짜리도 있고 499기가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조금 차이도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하드는 200기가, 100기가 나머지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저쪽에 복사를 하려고 딱 봤더니 저쪽이 우리보다 조금 더 면적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500이라도. 그러면 고스트에서 얘는 나하고 좀 다른데? 이런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랑 똑같은 공간을 쓰는 거를 빼놓고 나머지가 생겨. 그게 100메가가 생길 수도 있고 50메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안 선생님 자리처럼 100메가가 남아도는 거지 거기.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따 고스트 작업을 한번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고스트 작업을 보여드리는데 우리 금요일날 이제 여기 아침에 동영상반 수업하거든요. 동영상반 수업 끝나고 나면은 제가 동영상반 수업할 때 고스트 작업으로 다 돌려놓을 거예요. 그럼 공부하시는 분들 자리 빼놓고는 다 고스트로 원위치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아니다. 그렇게 토요일날 해야 되겠구나. 금요일날 하면 또 저기 실버반에서 또 자기 자리 없어졌다고 또 막 뭐라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날은 제가 마지막 종강하는 토요일날 수업이 제가 마지막이니까는 토요일날 이제 수업하시는 분들 문제 내드리고 문제 풀라 그래놓고 전 고스트 작업을 쫙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스트 작업이 끝난 자리로 옮겨놓고 나머지 분들 다시 그 자리로 옮겨놓고 이제 공부하던 자리는 마저도 고스트로 작업을 할 거지. 제가 일단 시연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저 컴퓨터를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 500GB 특성상 조금 더 있을 수도 조금 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모리 공간 특성상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고스트가 알아서 풀어줘요. 알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 100, 146이었는데 1테라짜리로 옮기면 어떻게 되냐. 1000기가짜리로 복사하면 어떻게 돼. 200, 100, 146이었는데 1000기가로 옮기면 그러면 그쪽에 200, 100 나머지 이만큼 하게 할 거냐, 아니면 200의 2배, 400, 200, 146 2배 나머지 이렇게 할 거냐, 2배 2배로 가게 할 거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용하는 하드가 320기가야. 근데 저기는 500기가를 통째로 가져오게 하는데 500기가를. 그럼 500이 320으로 못 오죠. 근데 실제 500이라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500이 아니잖아. 100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알아서 비율에 맞춰서 가져와요. 알아서 비율에 가져온다고. 그걸 조정도 할 수 있어요. 고스트에서 작업은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똑같으니까 그냥 막 작업을 하는 거지. 편리하게. 그러다 보니까 한 대 작업하는 거는 쉬워요. 50대씩 작업하면 정신사납죠. 솔직히. 그러니까는 막 무시할 건 무시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HP라든지 특히 삼성전자는 컴퓨터 안에 복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복원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이 있던 간에 복원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가 켜지기 전에 복원 명령을 걸면 원위치가 딱 되게끔 하는 기능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서 비싸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정품을 쓰면 그게 돌아가는데 정품이 아닌 거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윈도우 7을 쓰고 있는데 윈도우 8로 바꿨다든지, 윈도우 XP에서는 그 복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윈도우 7로 바꿨단 말이야. 정품으로 바꾼 게 아니라, 삼성 정품으로 바꾼 게 아니라 일반 야매 버전으로 깔았단 말이야. 그러면 삼성전자에 있는 그 복원 프로그램 기능이 없잖아요. 야매에는 없잖아. 그럼 복원 기능은 꽝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안 쓸 거라면 그 복원 기능을 위해서 지정되어 있는 공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간이 이렇게, 여기는 지금 꽉 차 있지만 여기 이만큼 뭐 200메가 뭐, 아니 어쩌면 어디는 뭐 3기가 2기가 하고 이렇게 비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없애야지. 얘를 볼륨을 삭제해 버리는 거야. 볼륨을 삭제해 버리면 뭐가 되느냐, 얘가 방이 사라지는 거야. 방이.
그래갖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윈도우 7에 우리 윈도우 7 윈도우 설치할 때는 처음에 C를 얼마큼 잡겠다, D를 얼마큼 잡겠다 잡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잡아놓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거.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공간을 다 잡아놨잖아요.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는 얘를 줄이고 늘리는 게 잘 되느냐 이거지. 잘 되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솔직히. 여기가 지금 C 드라이브가 200기가인데 126.77기가가 남아있대요. 그 다음에 D 드라이브는 27기가 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C 드라이브는 100기가가 남아있으니까 126기가 남아있으니까는 100기가를 떼어가지고 D 드라이브로 이식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C 드라이브 지금 126기가 남아있으니까 26기가는 니 쓰고 100기가는 띄어가지고 D 드라이브로 가져오면 D 드라이브가 100기가가 아니라 200기가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 조정이 가능하냐 이거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X7에서는. XP는 이렇게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7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볼륨을 축소로 해야 돼. 축소. 볼륨이라는 게 뭐냐면요. 볼륨.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볼륨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 볼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볼륨이라는 게 뭐냐면 몸뚱아리예요. 한 덩어리를 볼륨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우리 컴퓨터 용어로 볼륨을 설명하면 뭐냐면 디스크 하나, 디스켓 하나, 테이프 매치 하나 이런 걸 볼륨이라 그래요. 볼륨.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200기가인데 얘를 줄여라 얘가 100기가로 축소하자 이게 축소. 그러면 축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큼 축소를 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내 맘대로 막 쓰는 건 아니니까는. 그럼 얼마큼 쓸 수 있다라고 견적이 나오겠죠. 그럼 견적을 내가 이제 내버려야지. 내놓고 나서 100만큼은 더 뺄 수 있다. 그럼 뺄 거를 계산하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D는 늘려줘야 되겠죠. 늘려줘야지.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C로 늘릴 건지 D로 E로 늘릴 건지. 2를 줄이고 D로 갈 건지 C를 줄여서 D로 갈 건지 D를 축소할 거야. D를 축소하는데 이쪽으로 늘리기 위해서 축소할 건지 C쪽을 늘리기 위해서 축소할 건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방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얘를 축소하겠대. 그러면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 크게 쓸 건지 아니면 이쪽을 축소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한꺼번에 늘릴 건지 C를 늘릴 건지 E를 늘릴 건지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무작정 얘를 줄였어. 얘를 줄이면 여기가 C 드라이브고 여기가 D 드라이브고 여기가 E 드라이브인데 이 C에 이만큼을 줄이면 얘가 D로 늘어나요, E로 늘어요. 2로 늘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생각해야지. 근데 해보니까 되게 불편해요. 그 실수하면 꽝 되는 거거든. 그러면 C도 꽝, D도 꽝, 다 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건 위험스러워서.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줄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얼마큼 줄일 수가 있는지 늘릴 수 있는지 이제 그게 나오는데 줄이고 늘리고 해서 하면 되고. 그래서 줄였다고 치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또 확장도 해야죠. 얘가 줄면 C가 줄면 이 D를 확장할지 E를 확장할지.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을 줄이면 얘를 50 쓰고 얘를 50 더 둘 다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D를 내가 아예 없앨 거야. 그럼 삭제하면 돼요. 여기 삭제. 그러면 D 드라이브 아예 사라져. 그 다시 생성하면 되죠. 그럼 D를 포맷당하고 똑같은 거지. 그럼 걔를 없애가지고 C를 늘리고 E를 늘리면 이제 D가 없어졌으니까 C하고 D만 생기는 거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원리만 알고 계십사 하는 거예요. 원리만. 예. 우리 책에 보면은 507페이지, 6페이지 그 하드디스크 형식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어요. 하드디스크 형식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구형 바이오스 기반의 디스크 형식, MBR, 마스터 부트 레코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UEFI 바이오스 기반의 디스크 형식 이런 말도 나와 있고요. 그런 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8페이지로 가면 초점이 안 잡히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네. 네, FAT32가 있고 NTFS가 있고 이런 거 있죠. FAT32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USB 메모리를 자, 제 거를 한번 꽂아놓고 다시 볼게요. 자, USB 메모리 꽂혀져 있는데 NTFS 포맷이 돼 있잖아요. 자, 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지. 이렇게 볼 거냐. 이게 가장 보기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C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는 다 NTFS로 돼 있어요. USB가 문제죠. USB가. 근데 USB 중에는 NTFS가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NTFS가 지원이 되면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는 확인하는 방법은 포맷 명령을 걸어서 NTFS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나오거든요. NTFS로 가급적이면 포맷을 해서 쓰세요. 기존에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포맷하면 지워지니까 안 되고 내 컴퓨터 옮겨놔야지. 데이터를 다 옮겨놓고 나서 포맷을 해서 쓰세요. 그래서 NTFS 상에서 작업을 하셔야 빨리 움직이고요. 4기가짜리는 의미가 없고요. 8기가나 16기가. 그런데 이제 또 단점이 뭐냐면 얘를 OTG 뭔지 아시죠? USB 스마트폰으로 연결할 때는 NTFS로 돼 있으면 또 인식이 안 돼요.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거예요. 요거. 이게 OTG인데 OTG 겸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꽂으면 스마트폰에 꽂고 이렇게 하면 이제 PC에다 꽂는 거지 않습니까? 이 OTG는 USB 메모리가 NTFS로 되어 있으면은 얘가 NTFS로 되어 있으면은 또 스마트폰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OTG로 사용하시는 거는 무조건 FAT32로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러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스마트폰은 용량이 16기가짜리예요. 그럼 이제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버전 기능하고 앱 깔고 하면 한 5기가 돌아가거든요. 그럼 10기가만 제가 쓰는 거예요. 10기가만. 그 중에 앱 깔고 필요한 거 제가 개인적으로 데이터 넣고 하다 보면 얼마 공간이 안 남잖아요. 그럼 저장 공간이 없으니까 제가 필요한 공부 같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려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에다 일일이 넣기 불편하거든요. 스마트폰 꽂아가지고 케이블로 연결해서 넣고 빼기 힘들잖아. 그럴 때 요걸 가지고 컴퓨터에다 꽂아가지고 동영상 강의나 이런 자료들을 여기다 복사해가 갖고 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요거를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딱 꽂으면 스마트폰이 얘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편하죠. 볼까요? 한번. 제가 한번 스마트폰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됐나? 모르겠네. 연결이 됐어요. 자, 먼저 제 USB 메모리를 먼저 꺼내 볼게요. USB 메모리를 먼저 컴퓨터에 꽂아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USB 메모리 꽂았는데 나오나 좀 볼게요. 네, 나왔네 여기. 자, 한 5기가 정도 데이터를 넣어놨는데요. 강좌를 넣어놨어요. 강좌.
파워블로그 만들기, 뭐 사진을 촬영한 나만의 블로그 만들기, 다 동영상 강의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얘를 빼서 스마트폰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USB 커넥터가 연결됐습니다. 여기 대용량 메모리가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뜨네요. 그렇죠. 네, 여기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떴어요. 그러면은 제가 컴퓨터에서요, 여기 보시면 제거 명령 걸려. 다시 꽂을게요. 자, 내 파일에 가보면 모든 파일에 갔을 때 잠깐만요. 연결됐습니다 떴으니까 여기 하나 더 떠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뺐다가 다시 꽂아볼게요. 얘가 인식이 되다 말다 그러네. 다시 꽂아가지고 연결되었습니다. 여기 떴네요. 하나 더 떴죠? 여기 USB 드라이브 A라고 떴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꽂았던 외장하드람 저기 쪽 OTG K 메모리거든요. 여기 아까 강의 있는 거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강의 선택을 해서 여기 보면 뭐 포토워크를 해갖고 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mp3 파일로 되어 있는 거 나왔고요. 꿈날개 SNS 마케팅 mp4 동영상이거든요. 볼까요? 자, 동영상 다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용도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OTG가. 근데 OTG는 분리할게요. OTG 분리하고 제가 자, OTG 다시 꽂아 보면은요. USB로 한번 꽂아 볼게요. 다시요. 네, FH32란 말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용도가 그냥 컴퓨터용으로 쓰실 거라면 일반 USB 메모리는 OTG 케이블이 있어요. 이게 OTG 케이블이에요. 이게 일반 케이블이거든요. 여기다 꽂아가지고 얘를 꽂으면 돼요. 이게 OTG. 이런 커넥터는 팔아요, 시중에. 그럼 얘를 이제 꽂으면 여기 USB 메모리에 있는 걸 이제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요거는 NTFS 였잖아요. 얘는 꽂아봤자 의미가 없죠.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런 USB가 이런 거를 가지고 여기다 꽂아갖고 해도 되고 OTG 자체가 붙어있는 거라면 수월하겠지. 나는 스마트폰 겸용으로 쓸 거야 라고 하면 반드시 NTFS로 하시면 안 되고 FH32로 하셔야 되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근데 저는 이걸 처음에 OTG 겸용으로 산 거기 때문에 NTFS로 포맷을 안 하고 FH32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다고 한 건 알고 계시죠? 어떤 단점이에요? 4기가 넘는 거 복사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그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특성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걸 어떻게 할까요? 예. 이제 그렇지 않은 거라면 상관이 없지. 그 다음에 뭐 하이 레벨 포맷이니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리 책을 좀 보면은요 어디가 되어 있냐면은 윈도우 8 설치하는 거는 이 책에 이제 그림 보시면 알고요. 윈도우 7 설치하는 거는
이 책에도 설명은 되어 있어요. 윈도우 7 설치하는 거. 어디 있냐면은 55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윈도우를 기존의 컴퓨터 가정에 있는 거에다가 무작정 윈도우를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윈도우만 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프로그램 세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없어요. 저는 지금 제 윈도우에 리눅스하고 이런 게 같이 깔려 있어가지고 가상머신에 리눅스 안에 또 그 하드비라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하는 프로그램 깔려 있는 거 그거 설치하는 것만 해도 한 며칠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려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겁이 나 막 어쩔 때는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가상머신으로 깔아보면 어떨까요? 하는 거지 가상으로. 그러니까 윈도우 7을 깔고 윈도우 8을 깔라 그러면 윈도우 7을 지우고 다시 깔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가상머신을 깔아놓고 가상머신 상에서 윈도우 7을 더 깔아볼 수도 있고 윈도우 8도 깔아볼 수도 있고 마음대로 XP도 깔아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 가상머신 프로그램은 우리 지난 기수 때는 요렇게 했었어요. 요거로 우리 윈도우 설치하는 거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우리 했었고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 그 557페이지 556페이지 한번 보세요. 가상머신을 까주는데 557페이지에 요 12번 화면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12번) 화면 제일 꼭대기 보면은 윈도우즈 설치한다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뭐 몇 개 고르는 거 있죠. 그게 559페이지도 나오는데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화면 보셨어요 여러분들? 5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설치한 거는요 우리 사실 설치할 때 그 정품으로 깔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략돼서 넘어갔고요. 정품을 깔게 되면은 정품 윈도우 7을 깔게 되면은 언어를 뭐로 하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당연히 한국어죠 우리나라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말 윈도우를 샀어요. 근데 내가 LA에서 살 거야. LA에서 미국 LA로 유학을 갔어. LA로 내가 이민을 갔단 말이야. 그럼 미국 방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언어는 우리말로 나와야 되지만 달력, 날짜라든지 화폐 단위라든지 이런 모든 단위는 영문으로 나와야 돼요. 미국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후에 선택해도 돼요. 후에. 처음에 이거부터 선택한 거야. 여기는 한국어로 한다 그랬어요. 한국어로. 이게 영문으로 영어로 선택을 하면 영어로 깔려요? 우리말 윈도우가 어떻게 영어로 깔리냐고. 안 깔리지. 대신에 환경이 바뀐다고. 환경이. 설치 화면에 영어로 바꿀 수가 있겠지. 설치 화면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런 거를 다 속된 말로 집어치우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 안 나왔잖아요. 또 101kg 할 거냐 103kg 할 거냐 106kg 할 거냐 뭐 묻는 거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었거든. 그냥 일반 키로 일반 키보드 표준으로 쓴다고 해 넘어간 거고. 근데 정식으로 쓰게 되면은 560페이지 보시면 그런 말 나올 거예요. 그 전 페이지까지 오케이 이제 넘어가고 나면은 지금 설치하겠습니다. 6번 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작권에 동의해 주세요. 그래서 저작권에 동의합니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고급으로 갈 건지 그냥 설치할 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고급이라는 걸 우리가 사실은 선택을 해서 거기에 파티션 조정하는 것도 했었거든. 지난 시간에 파티션 우리 강수님 거 파티션 다 지우고 새로 작업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여기서도 가능하죠. 그거네. 똑같은 거네. 8번 그림에 드라이브 옵션 고급이라고 하는 거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똑같이 정품도 나오지. 그럼 9번 10번 쭉 넘어가죠. 9번 10번 9번 10번이 쭉 해야 윈도우가 깔리는 거잖아요. 다 깔고 나면 뭐예요? 11번에
사용자 이름 넣으라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뭐로 되어 있냐면요, 여기가 지금 서부로 되어 있어. 서부.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11번 화면에서 서부라고 쓴 거라고. 근데 강쌤 컴퓨터 저거 뒤에 있는 컴퓨터는요, 제가 KANG로 써놨어요. 영어로 강의라고 써놨어요. 근데 정품은 이름을 쓰는 난이 나오지만 그 야매 버전은요, 이름 쓰는 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로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관리자 모드라는 이름으로,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영어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이름으로 딱 고정돼 버려요. 그거를 그래서 사용자 계정에 가서 이름을 바꿨지. 이름이 너무 길어서 암호 넣겠냐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말 없어갖고 암호 안 넣은 거고. 그러니까 정식 버전하고 약간 삐자하고는 차이가 좀 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식하고 야매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정식은 제품 번호를 갖고 있다라는 게 정식이고, 삐품은 제품 번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제품 번호가 없으니까 야매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있으면 뭐하러 야매를 써? 정식 버전이 없으니까, 제품 번호가 없으니까 야매를 쓰는 거지. 이제 마지막 15번 보니까 그런 거 나오죠. 이제 시간 설정하는 거. 당신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서울이지. 근데 그럴 수는 있잖아요. 내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 갔단 말이야. 그럼 우리말 윈도우를 쓰지만 나라는 어디야? LA잖아. 워싱턴이고 호노룰루고 다를 거 아닙니까? 그땐 그거를 써줘야지. 이거지, 이거. 끝에 머리에 날짜 나오는 이 부분. 날짜면 시간 설정에 들어가면은 여기 설정하는 난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날짜와 시간을 세팅하는데, 이거 말고 인터넷상에서 자동으로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서울로 돼 있잖아요. 우리 서울로 돼 있는데 이 서울을 뭐로 하자? 나는 지금 저기에 오클랜드와 유아가 있거든. 이민 갔거든. 그럼 오클랜드로 해놔야지. 그래야 오클랜드 시간으로 딱 나오지. 근데 이건 자동으로,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 서울 날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경하고 도쿄하고 우리나라는 같은 시간대를 써요. 어디 가서 도쿄 9시 도쿄, 오사카, 삿포로, 도쿄 여기 있네. 아쿠슈크는 9시 서울, 오사카. 근데 저기 대만은 달라요. 우리랑 시간대가 달라.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우리가 맞춰주는 거지. 그런데 정식이든 정품이 아니든 간에 뭐 처음에 설치할 때 물어보느냐, 나중에 내가 선택하느냐, 그 차이지 다 똑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이제 윈도우를 깔아보면 되고요. 우리 안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씀 계속 하시는 얘기가, 한두 번 해도 모른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윈도우를요, 이젠 저도 지겹게 깔아보니까는 이제 윈도우 XP가 헷갈려요. 윈도우 XP를 한동안 안 깔아봤잖아요. 그게 윈도우 XP가 또 헷갈려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세븐은 그럭저럭 많이 깔아봤어요. 저희 집에도 여러 번 깔아봤고, 이 강의실도 여러 번 깔아봤고, 누가 컴퓨터 이상하다면 가져오세요, 깔아드릴게요 해서 깔아드리고. 왜? 제가 배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는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이게 뻑하면 뭐 윈도우를 지우고 때로 깔고 지우고 새로 깔고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그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하시다가 컴퓨터가 상태가 좀 불안하면은요, 윈도우 새로 까세요. 여러분 필요한 프로그램 다 있으시잖아요. 드라이버가 문제예요? 자, 제가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윈도우 설치하는 거죠. 윈도우 설치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드라이버 설치하는 거죠. 드라이버. 어떤 분은 드라이버가 윈도우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업체에서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문의해봤더니 서비스 센터에서 하는 말이 윈도우 7 돌아간대요. 오케이, 그러면 윈도우 깔면 되는 거지.
근데 저 뒤에 삼성 거, 우리 강 선생님 거는 다 설치가 됐어요. 다 인식을 하는데 사운드가 안 돼요. 사운드가 안 돼가지고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센터에 들어가서 저기 뚜껑에 사실은 제품 번호가 붙어 있어요. 모델 번호가 붙어 있는데 뚜껑이 없었잖아요. 뚜껑을 띄워놓고 오셨었잖아. 근데 뒷면에 보니까 있더라고. 밑면에 제품 모델 번호가 있더라고. 가서 봤더니 드라이버가 있어요. 사운드가 XP용. 그걸 돌렸더니 소리는 나요. 근데 그걸 깔았더니 이제 조금 전에도 아까 강선생님 보셨나 몰라, 선생님. 뭐 호환성이 안 맞네 이런 얘기 잠깐 나와갖고 무시하고 그냥 계속 써라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소리는 제가 이어폰 꽂아갖고 다 들었어요. 인터넷 소리 잘 들리고요, 동영상 소리 잘 들리고 이상 없이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드라이버가 가장 문제예요. 드라이버가 안 맞으면 못 가는 거예요. 제 컴퓨터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쓰던 모델들은 그 모델은 윈도우를 깔았는데 깔리긴 깔려요. 사운드만 돌리면 윈도우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윈도우가 퍽 나가요. 그럼 껐다 다시 키면 안 켜져. 그럼 안전 모드 들어가서 사운드 드라이버 제거하면 윈도우가 다시 돌아요. 그 사운드 다시 설치하면 윈도우 퍽 나가요. 쓰지 못한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제 거는 그랬어요. 메인보드가 사운드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리 없이 컴퓨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동영상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꽝 된 거지 뭐. 그래서 메인보드를 교체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강선생님 거 이상 없이 잘 돌아가니까 소리 잘 들리고. 자, 그럼 드라이버마저 다 깔았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이제 응용 프로그램 까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예요? 뭐 한글인지 엑셀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파워포인트 이런 거 설치하는 거지 뭐.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 전에 하나 있다. 백신을 먼저 깔아줘야지. 백신 설치하고 나서 응용 프로그램 깔아줘야 되죠. 바이러스는 예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알약 깔아놓고 다 했으니까는 이것만 깔아놓으면은 컴퓨터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요 위에 과정을 고스트로 이미지화 해놓자 이거지. 해놓자. 잠깐만요. 자, 이미지화 해놓고 나서 이렇게 이미지화를 해놓고 나서 PC에 문제가 생기면 고스트를 이용해서 복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이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윈도우 깔고 드라이버 설치하고 백신 깔고 응용 프로그램 한글 엑셀 다 깔아놨어요. 뭐 베가스를 깔든 뭐를 깔든 다 깔아놨고 이상 없이 잘 썼어요. 이제 그러면 중간에 뭐 게임 같은 걸 어떻게 하다 보면 백업 다운로드 받아갖고 사용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시스템이 뭐 느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런 작업을 내가 혼자 하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그냥 그대로 끌고 나갔던 건데, 이제는 원위치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는 언제든지 원위치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상 없지. 그럼 데이터만 옮겨놓으면 되잖아. 데이터만, 내 문서에 있는 데이터만 D드랍 옮겨놓고 나서 고스트로 싹 원위치 시켜버리면 이상 없다라는 거죠. 깔끔한 거예요. 그게 가장 깔끔할 거예요. 당장이라도 해버리고 싶은데, 당장에 내일 모레 여기 또 베가스 수업해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그분들도 설치하라면 혼자 못하거든 또.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토요일날 제가 작업하려고 그러는데,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전 지겹고, 강의실 두 군데 다 해봤자 1시간이면 제가 다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분들이 오세요. 이제 그분들 설명하면서 하려면 2시간 걸려요. 혼자만 1시간 걸리는데, 어쩔 때는, 왜냐면 저 혼자 막 쫙 하면 되는데 전 뭐를 도와드려야 되죠? 그럼 거기서요 뭐 깔아가 뭐 넣고요 뭐 하고요, 선생님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럼 쫓아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그냥 나가게 해주세요 하는 말은 참아 못하겠고, 혼자서 하면 숙달됐으니까 성악까지 손이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모든 명령을 그냥 한꺼번에 쫙 처리하고 나가면 되는데. 자, 고스트 부팅하는 USB 메모리를 몇십 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수업에 사용하는 모든 디스켓 USB 메모리에다가 그때 우리 고스트 프로그램 설정하는 거 있었죠? 아예 세팅 다 해놨어요. 네, 이것만 꽂아가지고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예전엔 4대만 돌렸는데 제가 4개만 갖고 있었는데 지금 한 10몇 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뭐 통 하나씩 꽂아갖고 1인당 하나 가지고 양쪽에 하나 꽂아갖고 하면 한 20분이면 되지. 숙달된 사람 10명만 있으면 뭐 금방 하지. 토요일날 10시에 수업 시작할 때쯤 할 거예요. 해보세요 라고 해놓고 그냥 쫙 해버릴 거라고. 한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는. 공부하시겠다 그러는데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세요. 쉬는 시간에 저거 제가 잠깐 좀 해볼 테니까 좀 와서 보세요. 포맷이 안 돼 있다고 나오는데요. 포맷을 한번 해볼게요. NTFS로 포맷 8기가짜리예요. 빠른 포맷 할 거고요. 지금 574페이지 보시면 거기 포맷 명령이라고 나와요. 포맷.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포맷은 돼 있는데 제가 한번 뺐다가 꽂아 볼게요. 다시요. 뺐다가 다시 꽂으면 삐릭 삐릭 예, 포맷된 거 됐죠? 오케이, 이제 됐고요.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돌아오겠죠. 빨라서 속도 측정을 못하나? 24메가 나오네. 그렇죠? 자, 거기 보면은 무슨 뭐 포맷 명령도 나오고 디스크 파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명령도 되게 많은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이게 그 571페이지 나오는 게 명령 프롬프트 알아보기라는 거잖아요. 윈도우 7이든 윈도우 8이든 윈도우 XP든 간에 그 기본은 MS DOS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모든 프로그램에 가셔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커먼 창이 하나 뜨죠. 여기서 명령을 거는 거예요. 이때 이제 무슨 이 책에서 말하는 뭐 딜리트 명령을 쓰면은 573페이지 보시면 딜리트라고 있거든요. 그 딜리트 명령을 치면 파일을 삭제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RD는 뭐냐면 remove 디렉토리에서 폴더 삭제하는 거고,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명령을 알아야 컴퓨터를 사용하거든요. 이제 그러던 중에 뭐가 생겼냐면은 윈도우처럼, 지금 윈도우처럼 이렇게 아이콘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누가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복사하려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카피 뭐 한 칸 띄우고 뭐라고 쓰고 그런데 이런 이제 창처럼 뜨니까는 얘를 선택을 하고 저 상단에서 복사 버튼 누르고 어느 폴더에 가가지고 붙여넣기 누르면 착 들어오는 거죠. 오른쪽 버튼 명령은 없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명령은 없었고, 클릭하고 복사, 여기 가면 이제 복사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사하고 또 저쪽에 가서 또 붙여넣기 하고 이러면 걔가 복사돼서 붙여넣고 이렇게 하는 게 과거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윈도우화 시킨 거지, MS가. 윈도우 프로그램은 MS가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다른 회사가 만든 게 있었는데 사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하니까 MS에 밀렸지. 예. 뭐 포맷 명령어 익히기 이런 것도 있어요. 포맷을 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거 있고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배워두면 좋지만 너무 포괄적이고 어려워요. 지금은. 자, 506,
이게 몇이냐? 583인가요? 숫자가 잘 안 보이네. 예. 583페이지 보시면은 스마트폰 하드웨어 살펴보기라고 돼 있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 조금 전에 우리 저 이성훈 선생님이 그 스마트폰 여기 와서 잠깐 복사를 했는데, 그 스마트폰이 옥타코어로 알고 있어요. 옥타코어예요. 옥타코어라는 거는 코어가 8개라는 거예요. 코어가 8개면 8기통 엔진이죠. 말 8마리가 끄는 거예요. 제가 쓰는 스마트폰은 쿼드 코어 4개짜리예요. 4개짜리. 4개짜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센 게 옥타코어예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주파수가 클럭 스피드가 주파수가 아니라 클럭 스피드가 1.3기가냐 1.6기가냐 뭐 1.8기가냐 2.3기가냐 따져보는 거였는데, 갤럭시 S5 LTA인가? 현재 그게 제일 옥타코어 중에서도 레벨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저거로 보면 돼요. 여기 잠깐 한번 제가 인터넷 실행해서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면요, 제가 또 검색을 해볼게요. 삼성전자 다운로드 센터, 뭐 서비스 센터 이렇게 가볼게요, 제가요. 그럼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이런 데 가시면은 모델들을 설명해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스마트폰이다. 제품에 보면 스마트폰이 있다 라고 있죠. 여기 엣지라는 모델은 아시죠? 옆라인에 옆라인, 스마트폰 옆라인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눕혀놓고 나서도 딱 건들면 옆에 이렇게 쫙 뭐가 오니까 비싸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모델을 한번 제가 클릭해 볼게요. 예, 클릭해 보면 여기에 모델은 이 뭐 설명 요런 거는 가서 직접 만져보면 되겠지만은, 한번 보세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여기에 설명 스펙이 있네. 스펙이 3000mAh 하고요 9시간, 음악 듣는 시간은 동영상 11시간 들을 수 있고요, 뭐 여러가지 이런 게 있대요. 이런 모양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스펙이라고 있네. 스펙 자세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무게가 174g이고요 슈퍼 아몰레드고 쿼드 HD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쿼드 HD는 3900, 400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2560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쿼드는 아니지. 예. 그 다음에 1600만원 화소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SIM, 그 다음에 LTE, 2G, 3G 다 지원되고요. 마이크로 SD가 128기가까지 지원이 되고요. 메모리가 3기가예요. 그 다음에 전체가 32기가인데 사용자가 쓰는 건 약 40기가, 4기가만 쓰는 거니까 8기가가 뭐예요? 스마트폰이 사용하는 공간이죠. 순수하게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건 23.9기가고, 메모리가 3기가는 건 이건 뭐예요? 메모리가 3기가라는 거는 32비트라는 거예요. 32비트. 64비트가 아니라, 64비트 같으면 4기가, 5기가를 쓰겠지만 3기가를 쓰는 이유는 얘가 32비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죠. 아직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중에서는 메모리 3기가 제일 높아요. 현재로는요. 이게 4기가로 올라가면 32비트는 4기가 지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쓰는 거지. 4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건 64비트. 굉장히 빠르겠죠, 스마트폰이. 그 다음에 카메라가 1600만 화소고요. 동영상은 4K가 지원돼요. 3842. 예. 그러니까 이런 거로 동영상을 몇 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량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죠. 그게 당연히 여기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큰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보시고 스마트폰을 고르시면 돼요. 이런 걸 보시고. 그 다음에 기어, 이거 기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서 기어라고 해서 손목시계 아시죠? 그러면 주무실 때 똑바로 누워 잤는지 뒤척거리면서 잤는지가 나와요. 당신은 편안하게 잠을 몇 시간 주무셨고 뒤척거리면서 몇 시간 주무셨고 이게 나와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본체랑 스마트폰이랑 요 웨어러블 장치랑 하는데 한 120만원 현금으로.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더라고요. USB 2.0이고요. 3.0은 아닌 것 같아요. 치사한데? 3.0을 지원해야지. CPU가 1.9기가, 1.3기가. 옥타코어죠. 그렇죠? 옥타코어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CPU가 TV는 지원이 되죠? 모바일 TV, DMB 지원돼요. 어떤 건 DMB 지원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에서. 예. 여기 보면 CPU가 어떤 CPU를 쓰느냐도 알아야 돼요. 그 얘기는 안 나와 있죠? CPU가 우리 책에 보면은 이 책에 보면 CPU를 어떤 거를 쓴다 뭐 이런 게 나와요. 퀄컴을 쓰느냐, 스냅드래곤을 쓰느냐 하는데 요즘 대부분 다 스냅드래곤 써요. 우리 책에 보시면은 583페이지에 그 스냅드래곤이라는 말 나오죠? 그걸 대부분 쓰더라고요. 퀄컴은 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는 주로 2기가, 최근 이제 제일 높은 게 3기가. 제 거는 1점 몇 기가밖에 안 되고요. 이거는 뭐 갤럭시 3 옛날 거니까 안 되고. 이제 메모리가 저는 16기가짜리고, 16기가니까는 사진을 찍으면 자체 메모리에 저장되면 용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SD 메모리에 저장한단 말이에요. 하고 우리 이 선생님도 SD 메모리 저장이 됐던 거예요. 거기 지금 SD 카드 슬롯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해갖고 보통 다 하죠. 디스플레이 형식은 얼만큼 해상도가 높으냐 이거지. LCD는 지금 안 쓰고요. IPS LCD라든지 아몰레드라든지 슈퍼 아몰레드라든지 그런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우리 TV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거예요. TV나 모니터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아요. 스마트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본체 모니터 다 합쳐봤자 얼마나 합니까? 4, 50만 원이면 좋은 거 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1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능이 좋은 거겠어요. 애국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국산 제품을 사용하면 애국자다. 애국자다. 속된 말로 호갱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여기서 제가 다룰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성능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그 LG 제품들은 삼성에 비해서 어떤 탁월한 기능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상 쪽으로는 LG가 좋대요. 영상 쪽으로는.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 다음에 프레시, 카메라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요 조그만 기계에다가 모니터 붙여놨지, 카메라 앞뒤로 2개 달아놨지, 마이크도 달아놨지, 스피커는 스테레오지. 엄청나게 성능 좋은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신기하잖아. 우리 초창기 때 여러분들 핸드폰 보셨죠? 안테나 막 이만한 거 이렇게 풀러가지고 이렇게 꽂는 거. 제가 87년도인가? 86년도 처음에 이제 서울에 군에 있다가 휴가 나와서 서울에 일 있어서 왔는데 어떤 사람이 가방에서요 갑자기 무전기를 끄네요. 안테나를 막더니 여보세요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핸드폰이었던 거예요. 핸드폰. 무전기가 아니라 띡띡띡 눌러갖고 핸드폰을 하는데 신기한 거야. 공중전화 가서 전화하는데 이 사람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하는 거야. 오, 그런 전화기를 처음 봤어요. 그 당시 그게 300만 원. 그렇죠. 300~400만 원 했었어요. 300만 원이면 싼 거죠. 400~500만 원씩 했었잖아요. 제 기억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야, 저거는 뭐 굉장한 사람. 이 카폰 나왔잖아요. 자동차에 뒤에 이제 사장님이 떡 쓰는 거 카폰. 근데 지금은 뭐 애들도 핸드폰 들고 돌아다니는데.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MHL 기능이라는 거 나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11번에 보면은 MHL 기능이 있는데 이 MHL 기능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여기도 보면은요. 여기 써있나 몰라. 연결. MHL 지원한다고 써있네요. 그렇죠? MHL 지원 써있어요. 근데 MHL이 지원이 안 되는 모델이 있어요. 스마트폰 중에서. 저렴한 폰들은 안 돼요. 그럼 MHL이 지원이 되면 뭐가 좋으냐? 여기다가 USB 연결해가지고 HDMI로 TV랑 연결하면 TV를 이거로 쓴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화면이 TV에 뜬단 말이에요. 그 인터넷을 할 때 이거로 놓고 인터넷하면 되고 여기다가 OTL 껴가지고 OTG 껴가지고요
USB OTG 연결해 가지고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TV 옆에다가 얘를 놓고 OTG MHL로 연결해 놓고 이거는 이제 컴퓨터처럼 본체처럼 TV 옆에다 놓고 무선 키보드 가지고 스마트폰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해봤어요. 저도 스마트폰 OTG 연결해서 키보드 마우스로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상상만 해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죠. 근데 안 되는 모델도 많이 있어요. 안 되는 모델도 많이 있으니까는 특히 삼성 거하고 LG 거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MHL 케이블을 사실 때 시중에 MHL 케이블이라고 7,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에 많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삼성 거는 잘 돼요. 근데 LG는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LG는 LG대로 따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삼성이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블루투스도 있는데요. 얘는 블루투스가 4.1 버전이거든요. 블루투스 4.1인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2014년도 새로운 발명품 중에서 그거 있었죠. 셀카봉. 셀카봉에 들어가는 리모컨이에요, 이게요. 셀카봉 리모컨이거든요. 블루투스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버튼 가지고 이렇게 띵 누르면 착각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이 4.0이에요. 블루투스 4.0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국산 제품입니다. 국산 제품 구하기 어려워요. 예. 제가 두 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애를 주고요. 하나는 팔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살 사람이 있으면 사세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셀카봉에 들어있는 블루투스 리모컨은요, 블루투스 3.0입니다. 여행 다니면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을 7박 8일 갔다. 그러면 요거 충전하는 것만 몇 번씩 해야 될 거예요. 블루투스 3.0은요, 배터리 소모가 엄청나게 커요. 4.0은요, 요거 하나 가지고 3년 써요. 충전하는 데가 없어요. 얘는 충전하는 데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이상 있으면 건전지만 조그만 거 하나 갈아 끼면 3년 가는 거예요. 근데 블루투스 3.0은 충전기가 붙어 있어요. 그만큼 전력 소모가 세다는 거예요. 그럼 4.1은 어떨까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셀카봉이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심지어 리모컨 포함해서 6,000원, 7,000원에도 판매를 합니다. 근데 사시면 여행 갔을 때 낭패를 볼 일이 많아요. 배터리 때문에. 저도 그 뒤늦게 알았어요. 요 구매하기 전에 이제 알고 구매한 거지만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복잡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알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갤럭시라고 해서 사는 거고 아이폰이라고 해서 사는 것 뿐이지. 아이폰은 애플이 만들고 삼성 갤럭시나 LG U 플러스는 LG 거는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라는 프로그램을 채택해서 쓰는 거잖아요.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인데 안드로이드라는 말이 뭔지는 아셔야 돼요. 안드로이드. 여러분 안드로이드는 뭐냐면요. 지능형 로버트를 말하는 거예요. 지능형 로버트. 휴먼 로버트라고 하죠. 휴먼 로버트. 그 영화 속에 보면은 저게 로버트야 사람이야 할 정도로 똑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죠. 사람의 친구, 말벗이 돼주는 친구도 같은 그런 로버트. 그런 로버트를 안드로이드라 그래요. 그냥 깡통 로버트 말고 마징가 제트는 사람이 들어가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로버트가 아니고 그거는 몸을 입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간혹 보면 영화에 보면 어느 기구에 들어가서 사람이 조정하는 거 있죠. 옛날에 아바타 영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람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바타족들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이거는 로봇은 로봇인데 지능형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로봇 아직은 없죠. 영화 속에나 나오지 실제는 없는데 그런 세상을 꿈꾼대요.
구글이. 그래서 만든 이름이 안드로이드예요.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은 사용법이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솔직히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녹음. 강의를 녹음을 하고 있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띵동 문자가 온다든지 전화가 오면 끊어져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근데 전화를 받아도 안 되는 곳인데 전화가 삐릭 울리면 그것도 낭패잖아요. 법원에서 띠리릭 전화벨 울려가지고요 벌금형 받은 사람 많아요. 과태료가 나가면 괜찮은데 벌금이 나가면 큰일 나요. 벌금하고 과태료는 달라요. 과태료는 그냥 돈만 나가면 되는데 벌금은 남아요. 벌금은 큰 죄를 져야 벌금이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벨소리 띠릭 울리면 벌금형이에요. 그냥 우리가 쓰레기 길거리에다 버리면 그냥 과태료라 그래서 내잖아요. 그냥 돈만 내고 마는 거지. 예. 근데 일단은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을 내가 어느 데서 강의실에서 허락받고 강의를 이제 녹화를 한단 말이에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삐리릭 울리면 진동으로 오든 안 오든 간에 뭐 끊어진단 말이에요. 벨소리 같은 경우 내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도 띠릭 하면 울린. 그럴 때는 비행기 모드로 두시면 돼요. 비행기 모드라고 있죠. 우리 책에 보면은 저는 거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 비행기 탑승 모드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비행기 탑승 모드. 그럼 비행기 탑승 모드를 누르면은 전화도 안 돼, 인터넷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계만 갖고 노는 거예요. 기계만 갖고. 제가 그거를 잘못 눌려가지고 응.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저기 전화국 가가지고 해가지고 고장났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 한채 가만히 보더만 이게 다 저기까지 따로 쓸 것까지 전부 다 5만 원 주고 그것까지 다 샀어요. 근데 거기서까지 가만히 보더니 아저씨 이거 비행기 모드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푸니까 그냥 다 됐.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는 그냥 공 기계 자체니까 유심칩 빼는 상태는 아니야. 작동은 되는데 뭐냐면 이 안에 앱들 있잖아요. 앱들.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 이거는 외부랑 들락날락거리는 거죠. 그게 차단되고요. 전화 안 되고요. 와이파이 통신 이런 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지하철이 몇 시에 오는지 이런 건 확인이 되죠. 그건 기본 앱만 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현재 이 버스 정류장에 몇 시에 무슨 버스가 오는지는 인터넷 통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칩을 빼보니까는요 공기가를 하니까 유심칩을 빼면 동영상이 촬영이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유심칩을 빼면 녹음이 되던데요? 그래요? 네. 유심칩 빼지는 마세요. 아니 왜냐면 이제 공기계요. 음. 오래된 거. 이제. 그거는 다 돌아가죠. 공기계는 본래 유심칩을 빼놨으니까 없는 거겠지만 그거는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있는 걸 와이파이는 되죠. 와이파이는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유심칩이 없어도 공기계는 인터넷도 되고 이 안에 있는 앱 다 게임도 되고 다 돼요. 구글도 되고 엔드라이브도 되고 다 돼요. 로그인도 되고 다 됩니다. 인터넷 다 돼요. 전화만 안 되는 거지 공기계는. 안 되는데요? 와이파이도 안 되고. 돼요. 제가 이거를 공기계는. 예. 어떤 기계는 가지고 있거든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만 안 되지 컴퓨터는 카톡은 당연히 전화번호 연결해서 쓰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엔드라이브는 다 돼요. 인터넷은. DMA도 되고 다 돼요. 다 돼요. 공기계는 다 돼요. 근데 그거로 녹음을 하는데 당연히 전화 올 일이 없죠. 근데 인터넷을 연결해 놓고 있으면 인터넷상에서 뭐 업데이트 한다고 어쩌고 삐릭삐릭 거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비행기 모드로 두면 다 정지시키는 거야. 다 정지. 혹시 방송 중에 라디오 방송 같은 거 음악이 좋은 음악이 나와요. 예. 그거를 녹음할 수 있는
텔레비전 말고 DMB 말고 라디오 방송이요? 예. 라디오 앱 같은 걸 이용해서 예. 그럼 앱 중에 이 기능이 있겠지 뭐 그거는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즐겨 듣는 방송이 있거든요. 예. 그 좋은 음악이 나와서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에서 들어오면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 중에 그 앱 기능에서 지금 방송을 놓고 녹음하는 기능이 왜냐면 DMB도 녹화 기능이 있잖아요. DMB TV로 드라마나 이런 걸 보다가 녹화 명령을 가면 녹화가 돼요. 그럼 다 돼요. 또 중간중간 사진으로 저장도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라디오 앱도 노래를 녹음하는 기능이 있겠지. 근데 이제 DMB는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스마트폰에서 녹화를 했잖아요, 동영상을. 그럼 그 스마트폰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 동영상을 다른 스마트폰으로 가져가면 거기선 재생이 안 돼요. DMB는 법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예. 자, 스마트폰을 양도하려는데 스마트폰 내부의 개인 데이터는 어떡하죠? 이거지. 자, 스마트폰을 누구랑 양도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팔라 그럴까? 시중에는 그거 있대요. 남의 거 주워 가지고 팔아먹고 이렇게 걸리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지하철에 택시 기사들이 이렇게 모이는 데 가면 손님들이 두고 간 그 핸드폰을 이렇게 기사 자리에서 이렇게 흔들면 누가 사러 온대요. 방송에 여러 번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느 길에서 흔들고 있더라고요. 택시 오면은 흔들고 있대요. 흔들고 있으면은 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자기가 구입을 하시는 그 사람 세워가지고 20만 원인가 30만 원 주고 받으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또 이제 개인 정보를 뭐 어떻게 뺄 거는 빼고 어떻게 가공해 갖고 또 기계를 팔아먹고 하겠지. 예. 하여튼 걸리면 죽습니다. 예. 그러면 설정에 가면 여기 백업 및 초기화라는 거 있어요. 제가 모르고 이거 누른 거 아닙니까? 뭘 어떤 걸 지워야 되는데 모르고 이걸 눌렀어요. 여기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꽂혀가지고 초기화를 눌렀더니 순간적으로 껐다 켜지면서요. 전화번호 다 지워져, 문자 다 지워져, 스마트폰에 찍은 사진 다 지워져, 싹 초기화가 되는 거야. 스마트폰이 깨끗해졌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깨끗해져서 정보는 다 사라져서 막 뚜껑이 열리는 판이죠. 예. 그러면 프로그램 깔아놨던 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깔려요. 깔리긴 깔립니다. 구글에서 깔렸던 건 자동으로 깔려요. 근데 이제 SKT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들도 있고 네이버 앱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는 직접 깔아야 되고요. 구글은 기본적으로 초기화가 돼도 삭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돼요. 다운로드가 돼요. 그럼 로그인 다시 다 해야 되고요. 설정 다시 다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고장이 아니라 고생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공장 초기화라는 게 있어요. 공장 초기화. 공장 초기화는 얘를 껐다가 킬 때 버튼을 몇 개를 같이 눌러요. 이거는 인터넷상에 갤럭시 S4, 갤럭시 S3 초기화, 공장 초기화 이렇게 검색해 보면 전원을 전원 버튼을 누를 때 뭐하고 뭐를 같이 누르세요. 그럼 무슨 메뉴가 뜹니다. 그때 뭐를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하고 딱 뜨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LG면 LG 대리 서비스 센터에 가서 초기화 시켜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AS맨들이 잘 해줘요. 예. 이렇게 하면은 전혀 이상 없이 스마트폰이 깨끗하게. 근데 사실은요, 스마트폰도요, 한 번씩은 해주셔야 돼요. 우리 PC처럼. 근데 얘는 이렇게 백업 받아놓고 고스 작업 해갖고 하는 기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어려운데, 그러면 전화번호하고 문자는 어떻게 하느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문자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클라우드에서. 자동으로 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주소록 같은 걸 이용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주소록을 PC로 인터넷으로 다 저장시켜 주거든요. 다행히도 전화번호는 제가 저장해 놓은 게 있어서 다시 복원을 했는데 문자는 복원을 못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오면서 알았던 게 뭐냐면 SK T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요. T클라우드 들어갔더니 제가 예전에 문자 주고받았던 게 자동으로 다 업로드해서 들어갔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막 고민을 했었죠. 정보를 찾으려고.
대부분 다 찾아놨는데 알고 봤더니 클라우드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찍어놓은 사진도 다 올라가 있고 다 올라가 있어요. 예,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했던 자료도 다 올라가 있고 자동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게. 그냥 편하죠. 사실은 편한데 몰랐을 때는 속 타는 거지 한마디로. 아이폰은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예, 스마트폰 초기화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좋지만은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아무리 공장 초기화를 해도 이 자체에다 패스워드 걸어놓는 거 있죠. 이거는 안 지워져요. 남의 핸드폰을 가져가는데 공장 초기화를 딱 시켰어. 그럼 깨끗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저처럼 패스워드를 걸어놨단 말이야. 그럼 패스워드 못 맞추면 못 켜요. 그 패스워드 잊어버렸다 내가. 그럼 내가 대리점에 가서 이 핸드폰이 이정민 겁니다 라는 확인서를 받아서 서비스센터에 가져가야 돼요. 그럼 몇 년 며칠 날 개통을 했다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핸드폰에 모델 번호가 있죠. 시리얼 번호. 그거까지 다 대리점에서 적어주거든요. 이걸 가지고 서비스센터에 가져가면 그 사람이 공장 초기화를 우리가 패스워드가 지정돼 있어도 깨트려주는 기능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서비스맨들은 남의 핸드폰 주스면 그러면 안 되겠지. 자기 기술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아니라 믿어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작업들은 이제 우리가 수시로 해봐야 돼요. 근데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서 조금은 어렵고요. 이 책에 보면 뭐 물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는데 핸드폰이 물에 빠졌을 때는요 일단 배터리부터 분리해야 돼요. 배터리. 특히 강물에 빠졌을 때는 괜찮은데 민물에 빠지면 괜찮은데 바닷물에 빠졌을 때는요 배터리 분리하고 외부장 메모리 꽂아 있으면 빼고요 다시 수돗물로 담가놔야 돼요. 바닷물에 빠졌을 때는 수돗물에 다시 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버려야 돼요. 바닷물은 염기가 있어서 빨리 삭아요. 금방 삭습니다. 핸드폰이 너무 얇아서 금방 삭. 그럼 그걸 그대로 수돗물에다가 강물에다가 이렇게다가 여행 가서 만약에 바다에서 빠졌다가 빨리 펜션에 들어와서 물 틀어가지고 거기다 담가놔야 돼요. 배터리는 끼시면 안 되고 그래갖고 이제 걸어놓으면 물기는 빠지겠죠. 그럼 그걸 그대로 서비스센터에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걸 수리하면 돼요. 물기만 닦아주면 되는데 바닷물채 그대로 가져갔다가는 한 30분만 지체해도 다 삭아버려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캠코더 빠뜨렸다가요 60만원 주고 산 캠코더를 수리비가 이래저래 한 100만원 들더라고요. 버리자니 아깝고 버리자니 아깝고 계속 수리했더니 웬걸 100만원 들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새로 샀으면 편했을 텐데 30분 지체했더니. 예,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는 그런 것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다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다음 기회에 이제 요 책을 가지고 똑같은 책이니까는 또 이어서 안 했던 부분을 또 많이 공부할 거니까는요. 커리큘럼은 똑같은 걸 올라가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계속 다르게 수업할 거니까는. 하여튼 종강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